지금 캐나다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환경동아리 소속 명문고학생 24명이 한국은 기술만 빠른 환경진국이라며 수학여행을 비웃었는데요. 하지만 단 72시간 만에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 그리고 따릉이 자전거까지, 심지어 한국 고등학생들이 텀블러와 분리수거를 생활처럼 실천하는 모습은 이들에게 굴욕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환경교육의 교과서, 한국. 과연 무엇이 이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웨스트사이드 프랩스쿨의 환경동아리장 에릭 맥도날드입니다. 24명의 우리 동아리가 향후 72시간 동안 경험하게 될 일은 제가 16년간 살아온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교실 앞쪽 스마트보드에 떠오른 한국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가운 3월 밴쿠버의 아침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면서 동아리원들의 불만 섞인 수군거림이 더욱 또렷하게 들렸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미스 앤더슨 담당 교사가 발표한 수학여행 목적지는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지난 3개월간 노르웨이나 덴마크, 아니면 최소한 독일이라도 다녀오길 기대했었죠. 환경동아리답게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기술 발전만 빠르고 환경은 뒷전인 나라 아니었나요? 동아리 부장 사라가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왜 굳이 아시아까지 가서 스모그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구경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옆자리에 앉은 제이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한국은 삼성과 LG로 유명하지만 환경의식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미스 앤더슨은 우리의 차가운 반응을 예상했는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최근 10년간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반신반의했죠. 아무리 그래도 캐나다나 북유럽 국가들만큼 체계적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아리원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화 주제는 당연히 한국 수학여행이었어요. 마이클이 입을 열었죠. 한국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다며 환경동아리가 그런 나라를 견학하는 게 오히려 반교육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도 맞장구를 쳤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지역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게 훨씬 의미 있을 거라고요. 제 마음도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장으로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 2년간 탄소 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을 주도해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장거리 항공여행 자체가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죠. 방과 후 미스 앤더슨을 찾아갔습니다. 동아리원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목적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했어요. 하지만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고 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이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이 우리에게 큰 실망만 안겨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쿨버스 안에서 제 핸드폰에는 동아리 단체 채팅방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모두가 한국행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리사의 것이었죠. 한국은 환경보다 경제 성장에만 매달리는 나라라며 환경동아리 수학여행지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환경정책이나 시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여행이 될까요? 당시만 해도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72시간 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저는 동아리원들과 함께 학교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3월 밴쿠버의 흐린 하늘이 우리의 어두운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어요.
24명의 동아리원 얼굴에는 어제부터 이어진 불만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미스 앤더슨이 출석을 부르는 동안 저는 동아리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기류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방을 매는 손길조차 평소보다 무겁고 불편해 보였어요. 사라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부모님께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도 의아해 하셨다고 하더군요. 환경 선진국도 많은데 왜 굳이 동아시아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제이슨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집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스쿨버스에 올랐을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수학여행 전날 밤잠을 설쳤을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꽃을 피울 텐데요.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밴쿠버 시내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모두가 각자의 불만을 속으로 사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스 앤더슨이 버스 앞쪽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간략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서울 도심 친환경 건축물 견학, 대중교통 시스템 체험, 현지 고등학교 방문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와 시큰둥한 반응이 교사의 설명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환경동아리라면 당연히 북유럽이나 서유럽 선진국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죠. 교실에서라면 조용히 넘어갔을 질문이었지만 좁은 버스 안에서는 모든 학생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스 앤더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가진 선입견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의 환경정책과 기술력이 이미 서구 선진국을 뛰어넘는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차가운 반응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깊은 의구심만 커져갔어요. 데이비드가 뒤이어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동아리에서 배운 건 모두 유럽과 북미 사례였다며 갑자기 아시아로 방향을 틀면 동아리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죠. 저 역시 동아리장으로서 입장이 애매했습니다. 교사의 결정을 지지해야 할지 아니면 동아리원들의 불만을 대변해야 할지 갈등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도 학생들 쪽에 기울어 있었거든요. 환경동아리 수학여행이라면 당연히 환경 선진국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리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항공료만 해도 유럽보다 더 비싼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동아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경제적 논리까지 들고 나오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스 앤더슨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일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 버스 안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항까지 남은 30분 동안 침묵이 흘렀죠. 창밖으로 보이는 캐나다의 깨끗한 하늘과 정돈된 도시. 풍경이 우리가 떠날 한국과는 분명 다를 거라는 확신만 더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갈등이 여행 내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72시간 후 우리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24명의 동아리원들과 함께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보게 된 첫 번째 풍경은 상상 이상으로 현대적이고 거대했어요. 공항 천장 높이만 해도 3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사방으로 뻗어나간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3월 오후 햇살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죠. 귀에 들려오는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가 마치 거대한 공장 같다는 첫인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창밖 풍경은 제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과 공장 굴뚝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사라가 제 옆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정말 시멘트와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세상 같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스 앤더슨이 가이드와 함께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제이슨이 핸드폰으로 창밖을 촬영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이걸 환경동아리 수학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렸죠. 마이클도 맞장구를 쳤어요. 지금까지 본 건 공장과 아파트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63빌딩, 롯데월드타워, 강남의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분명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환경동아리 학생들 눈에는 자연을 무시한 채 오직 개발에만 매달린 도시로 보였어요. 데이비드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멘트 정글이라고 말했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네온사인과 광고판으로 가득했어요. 밤이 되어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오히려 에너지 낭비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사가 호텔 창가에서 사진을 찍으며 혀를 찼어요. 불야성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고 중얼거렸죠. 저녁 식사 시간에 동아리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첫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모두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마크가 입을 열었죠.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니퍼도 동조했어요. 캐나다 밴쿠버와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이라고 말했죠. 미스 앤더슨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아직 첫날이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창밖에 네온사인 불빛이 계속 들어왔어요. 고향 밴쿠버의 조용한 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동아리원들도 비슷한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과연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이 이 첫인상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는 오늘 하루 소감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실망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톰의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환경 따윈 안중에도 없는 도시 같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 순간만큼은 톰의 말에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동아리원들과 함께 서울 도심 투어버스에 올랐습니다. 24명 모두가 어제의 실망감을 그대로 안고 있었고, 오늘도 비슷할 거라는 체념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가이드 김 선생님이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구 테헤란로의 탄소 중립, 스마트 빌딩이라고 소개했을 때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멈춰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7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빌딩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과 수직 정원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첫 번째 충격은 건물 입구에서 받았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쏟아져 나온 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절된 자연 공기였어요. 로비 안내판에는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디지털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제 팔을 잡으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건물이 하루에 생산하는 전력이 사용량보다 많다고 적혀 있다고요. 마이클이 계산기를 꺼내들어 확인해 보더니 정말 플러스 에너지 건물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벽면 전체가 투명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건물의 에너지 순환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수집된 빗물이 어떻게 정화되어 화장실과 정원에 사용되는지, 지열 시스템이 어떻게 냉난방을 담당하는지 한눈에 들어왔죠.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요. 두 번째 목적지인 지하철역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지하 2층에 위치한 재활용 처리 시설을 견학하게 되었어요. 승객들이 버린 플라스틱 병과 캔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압축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하루에 처리되는 재활용품이 3톤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지역환경보호기금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청계천에서 받았어요. 버스에서 내려 청계천 복원 현장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니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곳이 원래는 복개도로였는데 15년 전에 하천을 되살린 거라고 했습니다. 리사가 물가에 쪼그려 앉아 손을 담그더니 정말 깨끗하다며 감탄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본 생태계 복원 현장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이 마치 꿈 같았어요. 톰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밴쿠버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도심 하천 복원 사업은 본 적이 없다고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죠. 네 번째 충격은 버스 정류장에서 받았습니다. 청계천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3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 안이 시원했어요. 벤치에 앉자마자 의자에서 은은한 시원함이 전해졌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어요. 여름에는 냉각 시스템이, 겨울에는 난방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마크가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우리 도시는 아직도 버스 기다리며 땀을 흘리는데 여긴 미래가 이미 와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따릉이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체험했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도시 곳곳에 배치된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자전거들이 전기 자전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언덕길도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죠. 제니퍼가 페달을 밟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자동차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만과 실망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아리원들이 하나둘씩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환경기술과 인프라가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동아리 단체 채팅방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만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현지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받게 될 충격에 비하면 오늘은 정말 작은 시작이었죠. 셋째 날 오전 10시 저는 동아리원들과 함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일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4명의 캐나다 학생들이 한국 고등학생들과 만나는 첫 순간이었어요. 교문을 통과하면서 보게 된 첫 번째 장면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등교하는 한국 학생들 손에는 하나같이 개인 텀블러가 들려 있었거든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든 학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라가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저것들이 모두 개인 텀블러냐고 물었죠. 저도 놀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책상 모서리마다 작은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가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수업 중간에 껌 포장지를 버리는 학생도 자연스럽게 해당 칸에 넣더군요. 마이클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환경동아리 학생들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급식소에서 한국 학생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자신의 먹을 만큼만 정확히 담아가더군요. 급식 배식대 앞에는 잔반 줄이기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퇴식구였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을 반납하기 전에 잔반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었거든요. 제이슨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매일 이렇게 잔반량을 체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퇴식구에서 잔반을 버리는 한국 학생들을 보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 학생이 저울 위에 올린 식판에는 밥알 몇 개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은 아예 완벽하게 다 먹어서 저울 수치가 0g을 가리켰습니다.
그 학생들이 서로 웃으며 오늘도 성공이라고 하이파이브하는 모습에서 이들에게 환경보호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후 시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환경 수업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수업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선생님이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할 때 한국 학생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계단 이용하기 같은 작은 실천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론만 배웠는데 이들은 이미 생활화하고 있다고요. 방과 후 동아리 활동 시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일고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교내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봤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직접 사용하고 빗물을 모아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순환 농법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요. 톰도 고개를 끄덕이며 캐나다에서는 이런 실습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한국 학생이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였어요. 캐나다에서는 어떤 환경 실천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건 대부분 이론 공부와 토론이었어요. 실제 생활에서의 변화는 별로 없었죠. 마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주로 환경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한다고요. 그 말을 들은 한국 학생의 표정에서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학교를 떠나면서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 선진국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던 거죠. 반면 한국 학생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환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진국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동아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제니퍼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린 책 속에서만 환경을 배웠다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매일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어요. 선진국이란 말이 부끄럽다고 말했죠.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넷째 날 오후 4시, 저는 동아리원들과 함께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습니다. 24명이 물가 벤치에 둘러앉은 가운데 이번에는 명일고등학교 김현수 선생님이 함께했어요. 3일간의 견학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청계천 물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으면서 수면에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여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도 왠지 모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지난 사흘간 받은 충격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김 선생님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이 환경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죠. 사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이미 충분히 인상적이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청계천 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 하천이 복원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처음엔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고 하셨습니다.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느냐고요. 김 선생님의 답변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기술과 환경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빠른 기술 발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되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냐고요. 맞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빠른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빠른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이슨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캐나다 학생들이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바꾼 결과라고 했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씩이라기엔 너무 큰 변화 같다고 말했죠. 그때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른 기술이 아니라 자연을 지키려는 빠른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톰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청계천 물 위로 비친 하늘을 바라보며 선생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나 완벽한 시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한국 학생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잔반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처럼요. 마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것만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요. 제니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이미 마음이 바뀌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청계천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졌어요. 물 위로 비친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받은 모든 충격과 감동이 이 순간에 집약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동아리원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며칠 전에 불만 섞인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깊은 감동과 다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 저는 동아리원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24명이 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미스 앤더슨이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을 때 모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난 4일간의 경험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정리하기 어려웠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밴쿠버의 3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한국에서 본 청계천처럼 맑아져 있었습니다.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보고서 제목부터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환경정책이나 친환경 기술 같은 평범한 제목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는 우리가 받은 충격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죠. 마이클도 동조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동안 토론을 거듭한 끝에 데이비드가 제안한 제목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환경교육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는 제목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도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의 경험을 가장 잘 담아낸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사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이 제목이야말로 우리의 진심을 담고 있다고요. 보고서 구성을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객관성이었습니다. 톰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감동받았다고 해도 주관적인 감상문이 되어서는 안 되었거든요. 마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근거로 삼자는 거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뒷받침된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자고 했죠. 첫 번째 챕터는 청계천 복원 사례로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복원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였어요. 복개도로를 걷어내고 하천을 되살리면서 도심 온도가 3도 낮아졌고 생물 다양성도 크게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규모의 도심 생태 복원은 북미에서도 찾기 어렵다고요. 두 번째로 다룬 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했던 온도 조절 시스템에 대해 조사해보니 연간 에너지 효율성이 기존 정류장보다 40% 높다는 자료를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설이 서울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계산해보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따릉이 공유 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데이비드가 찾은 통계에 따르면 따릉이 이용자 한 명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180kg 줄인다고 했어요. 전체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연간 수만 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톰이 혀를 찼어요. 밴쿠버에도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 있지만 규모와 효율성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고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 학생들의 일상 속 환경 실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리사가 명일고등학교에서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개인 텀블러 사용률, 분리수거 참여도, 잔반 줄이기 실천율 등을 수치화해서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니퍼가 말했듯이 이런 수준의 환경의식은 서구 선진국 학생들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의는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마크가 제안한 문장이 결국 결론의 핵심이 되었어요. 이건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 모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들이 이론적 모범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모델이라는 의미였죠. 2주간의 집중 작업 끝에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미스 앤더슨이 첫 번째 독자가 되어 검토해 주셨는데 완성도에 깜짝 놀라셨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우리의 진솔한 경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보고서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말했듯이 이 보고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바꿔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정한 배움의 완성이라고 여겨졌거든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2주 후인 4월 셋째 주 화요일, 저는 아침 일찍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24번의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라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빨리 CBC 뉴스를 보라는 내용이었죠. 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CBC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메인 화면에 떠있는 기사 제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캐나다 고등학생들이 발견한 한국의 환경혁신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우리 동아리 사진과 함께 한국 청계천의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의 보고서가 밴쿠버 교육청의 주목을 받아 언론에 소개된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우리가 한국에서 목격한 친환경 인프라와 학생들의 환경 실천을 상세히 다뤘어요. 특히 청계천 복원 사례를 환경교육의 교과서라고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신도 방금 기사를 봤는데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실에서 미스 앤더슨이 저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니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보고서가 캐나다 전역의 교육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여러 학교에서도 한국 견학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동아리원들이 모두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아침 뉴스를 본 상태였어요. 마이클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시더군요. 데이비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우리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리사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우리 기사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언론에도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아시아의 친환경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가디언에서는 한국의 녹색 기술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다뤄졌어요. 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쓴 보고서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고요. 그날 저녁집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늘 기사를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한국 수학여행을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직접 가보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환경학과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한국의 환경 정책과 우리의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죠. 제니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등학생인 우리가 대학에서 강연을 한다니 꿈 같다고요. 대학 강연 당일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제가 대표로 발표를 시작했을 때 떨렸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청계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 청중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가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대해 발표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님이 인상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의 사례가 북미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 변화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본 학생들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이야말로 진짜 핵심이라고 강조했죠. 강연이 끝난 후 환경학과 학과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학술 교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보고서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 전체 교육과정에 한국의 환경정책 사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가 그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데이비드가 말했듯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72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확신합니다. 환경 후진국이라고 조롱했던 한국이 이제는 환경교육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청계천의 맑은 물처럼 우리의 편견도 완전히 씻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K-그린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